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 일부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진행됐던 승무패 52회차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로 구성됐던 승무패 52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되면서 총 3회차분의 1등 금액이 2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1등 적중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우선 1부, 2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주 중에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된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말부터 분석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챔피언스 리그 14경기로 구성된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은 건너뛰고 바로 최종픽 독식 분석을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번 승무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금액이 3번이나 2월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리미리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자 현미경 분석을 오늘 늦게라도 올려드린다고 공지사항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현미경 분석 일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7번 경기까지만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가 그래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부터 14번 경기는 제가 데이터 수급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도 8번부터 14번까지도 다뤄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조회수나 어떤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미흡한 데이터와 그리고 미흡한 자료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조금은 데이터를 취합한 부분들만 일부로 구성을 해서 현미경 분석을 해 드리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올려드릴 최종픽 독식 분석에서 현미경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축구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드로 두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동기부여와 다음 일정인데, 이미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16강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다른 여러 조에서는 이미 1위와 2위가 가려진 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강팀들의 다음 일정 상대가 누구냐가 조금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키워드로 동기부여와 다음 일정을 꼽아봤고,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현미경 분석을 한번 이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을 지은 팀은 9개의 팀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조 A조에서 1위까지 확정을 했고, C조에서는 맨시티와 포르투가 각각 1위와 2위를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D조에서는 리버풀이 1위를 확정을 했고, 2조에서는 첼시가 1위, 세비야가 2위를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F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1위는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니고 최소 2위로 16강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G조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마지막 맞대결에서 1위 팀이 가려집니다. 양 팀은 패배를 하더라도 최소 2위로 16강을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미 16강을 확정 지었고 그 중에서도 1위까지 순위를 확정지은 팀들은 이번 최종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해당 경기가 상대적으로 약팀과 경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팀들의 경기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A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짤츠부르크까지 지금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B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헬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것이 B조인데 지금 메넨글라트바흐, 샤흐타르,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이 모두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네 팀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D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버풀이 1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아탈란타와 아약스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이 두 팀의 승리팀이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의 승점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비기기만 하더라도 16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F조에서도 이미 도르트문트가 최소 2위를 확정한 가운데 라치오와 클럽 브리에가 나머지 16강 티켓 한 장을 걸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브리에한테 지지만 않아도 16강에 최소 2등으로 갈 수 있고,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라치오를 꺾게 된다면 이변을 일으키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치오와 클럽 브리에가 1번 경기로 들어왔는데 이 경기 1번 경기부터 상당히 지금 난해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B조 못지않게 세 팀이 피 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샥쉐이르가 H조 최하위를 확정을 한 가운데 맨유, PSG, 라이프치히가 승점 9점으로 동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 같은 경우에는 승자승뿐만 아니라 골득실 그리고 원정 다득점까지 막판까지 따져봐야 할 그러한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 H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픽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3위 확정팀, 그러니까 제가 챔피언스리그 승무패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3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비록 16강 진출은 좌절이 됐지만 이 3위 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32강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6강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체급이 적은 약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위 안에 들기 위해서 유로파리그 32강 티켓이 주어지는 이 3위 안에 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치는 팀들이 있는데, 이미 2조에서는 첼시와 세비야가 16강 진출을 확정을 한 가운데 크라스노다르가 3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에서 첼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첼시와 크라스노다르는 서로 1위, 3위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강 진출은 좌절이 됐지만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3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팀은 로코모티브인데, 이 로코모티브는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올림피아코스와 이 마르세유가 여전히 서로 3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포르투, 이미 16강 진출을 2등으로 확정지은 포르투를 최종전에서 만나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맨체스터 시티를 만납니다. 그 마지막 최종전에서 어느 팀이 승점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양 팀이 어떤 팀이 3위를 차지하는지 결정이 되고, G조 같은 경우에도 디나모와 페렌체바가 맞대결을 펼치죠. 이번 승무패에도 들어온 매치업인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팀이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상당히 피 튀기는 혈전이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 확정팀인데 이 팀들은 이미 꼴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승리 수당이 존재합니다. 승리팀에게는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270만 유로의 승리 수당이 주어지고,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도 90만 유로, 승리 수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270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 미트윌란, 렌, 제니트, 바샥쉐이르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받는 승리 수당도 무시 못하는 어떤 수입원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꼴등이 확정된 팀이라고 하더라도 홈에서 경기는 치르는 이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올 시즌, 그렇기 때문에 홈팬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제니트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 첫 승을 홈팬들 앞에서 그래도 선사하고 싶다는 점, 그리고 도르트문트 맞대결을 펼치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니트가 충분히 승리 수단과 더불어서 홈팬들 앞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4등 꼴등이 확정된 팀들도 그러한 챔피언스리그 승리 그리고 무승부 수당이라는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조금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픽을 구성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볍게 물 한 잔 마시고 축구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라치오 대 클럽 브리에의 경기인데 저는 1번 경기는 라치오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9점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10점으로 1위를 달리면서 이미 최소 2등을 확정을 했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브리에와의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최소 2위로 16강을 확정을 합니다. 만약에 라치오가 브리에의 승리를 거두고 도르트문트가 최종전에서 제니트와 비기거나 패하면 라치오가 1등으로 가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충분히 브리에를 상대로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패배를 하지 않아도 16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 브리에를 상대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라치오를 반드시 꺾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는 유리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가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가운데 브리에가 공격 일변도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라치오의 클래스 있는 공격수 임모빌레랄지 부상 자가격리에서 돌아온 미드필더 밀란코비치 사비치가 한 번에 킬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 라치오의 역습 한 방에 브리에가 의외로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최소 2위로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 속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데 올 시즌 세리아 A에서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2무 2패로 원정 세리아 A 리그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4승 1패를 거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라치오가 세리아 A가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는 2승 0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도르트문트까지 3대1로 꺾었었을 만큼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세리아 A와 다르게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홈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치오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최근 5경기 기준으로 3승 1무 1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스페지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임모빌레 선수가 골을 넣었고, 자가격리에서 돌아온 에이스 미드필더 밀란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지금 원투펀치가 모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불의회전을 앞두고 충분히 라치오의 어떤 발끝 감각, 창끝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상황입니다. 스페지아 원정에서 주요 자원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임모빌레 선수가 후반 14분에 일찌감치 아웃이 됐고, 밀란코비치 사비치 선수는 후반 29분에 교체를 시켜주는 등 그래도 교체 카드 5장을 활용을 하면서 다가오는 클럽 브리에전을 앞두고 최소한의 체력 안배를 해준 상황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골을 넣었는데 무려 9골 2도움을 올리고 있어서 이 임모빌레 선수의 활약이 조금은 예상이 되는 경기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홈 경기에서 2승 0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치오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9골을 넣었는데 전반 0분부터 30분,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득점을
5골이나 몰아넣고 있는데 클럽 브리에가 이 전반 초반 라치오가 강한 이 전반 초반 구간에 무려 실점을 4실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중반에 브리에가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은 라치오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실점 5골 중에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실점을 5골을 했는데 이 4골이 전반 21분부터 후반 50분, 그러니까 전반 중반부터 후반 초반에 실점을 4골이나 했는데 브리에가 그래도 해당 구간에서 2골을 득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브리에 역시 충분히 라치오에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치오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1골을 넣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실점 상황에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강한 만큼 실점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클럽 브리에가 자국 리그에서 17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충분히 라치오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브리에의 오픈 플레이, 패턴 플레이에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급 수비수들의 부상 및 결장자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백업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만이 지금 부상으로 나설 수 없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상 및 결장자가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에 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및 결장자 소식은 제가 최종픽 독식 분석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상 및 결장자는 100% 컨펌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조 3위는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유로파 리그는 확정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라치오를 꺾었을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16강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라치오를 꺾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 불의회전을 마치고 난 뒤에 3일 휴식을 취하고 베로나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라치오가 세리아 A에서 7위를 달리고 있는데 8위인 베로나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는 이 베로나와의 홈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브리에 역시 지금 라치오전 이후에 4위를 달리고 있는 이 엔트워프를 상대로 벨기에 리그에서 이 엔트워프 역시 유로파 리그에서 활약할 정도로 강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브리에 역시 지금 라치오전 이후에 엔트워프 원정을 떠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엔트워프 원정을 뒤로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오히려 홈 경기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었을 정도로 화력이 살아나는 모습이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도 1승이 있을 만큼 홈과 원정에 기본적으로 경기력 기복이 없는 팀이 브리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챔스 조별리그에서 6골을 넣었는데 전반 30분 이후에 전 구간에서 한 골씩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을 보시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압도적인 골을 넣었는데 자국 리그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8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것이 브리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아 A에서 세트피스 3골을 넣었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그래도 2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벨기에 리그와 세리아 A가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벨기에 리그에서 세트피스 8골을 넣었다는 점은 이 세트피스 강점이 라치오에게도 발휘가 될지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에 역시 지금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바나켄 그리고 디아타, 케텔라이르 등 젊은 공격진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브리에 역시 충분히 라치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1번 경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라치오가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확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브리에 역시 지금 패배를 해도 나쁠 것이 없는 게 유로파리그 3위 자리를 이미 확정을 한 상황에서 이기면 장땡인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승리를 바라보면서 16강 진출까지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브리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치오에게 역습 한방, 임모빌레, 밀란코 사비치 등 클래스 있는 공격 듀오를 바탕으로 한 이 라치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브리에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방으로 오히려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라치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가운데 골이 터지지 않는다면 무승부까지 최대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저는 폴더에 여유가 생기면 무승부까지 조금은 바칠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 이 라치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오히려 클럽 브리에이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한 골차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의 1차전 양상을 조금 짚어드리면, 오히려 클럽 브리에가 점유율은 약 6대4로 앞섰습니다. 슈팅 개수 역시 12개 대 8개로 근소하게 브리에가 앞섰었는데, 그러한 점은 브리에가 충분히 라치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도 라치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었는데 그래도 수비진부터 밀란코비치, 사비치까지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돌아왔다는 점에서 1차전 경기를 치렀을 때보다 상당히 전력이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은 그래도 라치오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니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이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2위로 16강을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트에 패배를 해도, 만약에 제니트에 도르트문트가 패배를 하고 라치오가 브리에에게 패배를 한다면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조 1위로 16강에 오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2위를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 1위를 위해서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가 조금은 유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인 홀란드부터 아칸지, 수비수 아칸지, 풀백 게레이루, 미드필더, 백업 미드필더인 델라니, 메니에 등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소 2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제니트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경기 운영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제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 최하위 꼴찌가 확정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니트가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는 굉장히 강팀으로 분류가 되고, 러시아 리그 홈 경기에서는 7승 1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니트의 홈 관중들의 어떤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그래도 제니트가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1무 밖에 없는데 제니트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는 원정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치오와 1대1로 비겼을 정도로 홈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러시아 자국 리그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홈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화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니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꼴등이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리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니트가 러시아 리그에서는 그래도 빅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유럽 5대 리그 메이저 리그의 구단들보다는
체급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은 클럽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수당에 대한 어떤 수입도 무시를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니트 역시 지금 무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두든 패배를 당하든 이미 꼴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를 한번 잡아보자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더욱이 제니트가 홈에서 굉장히 화력이 강하다는 점,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직전 리그 홈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주축 공격수인 아즈문 선수가 3골 1도움으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주전 공격수 장신 공격수인 주바 선수까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진들이 골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더욱이 교체 카드를 후반에 5장이나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제니트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물론 도르트문트의 백업 자원들 역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도르트문트 역시 조 1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제니트전 이후에 3일을 쉬고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 슈투트가르트가 승무패 52회차에서 브레멘과 맞붙었고 슈투트가르트의 역배가 나왔었는데,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축 선수 홀란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 까다로운 팀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를 치르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제니트전에서 올인을 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니트가 열렬한 홈 관중 앞에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승을 따내면서 승리 수정까지 쏠쏠하게 챙겨가려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말콤 선수까지 공격 자원에 들어왔고, 더글라스 산토스, 바리오스 등 이러한 브라질 출신의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대거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은 제니트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이미 라치오와는 홈에서 1대1로 비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홈 제니트만큼은 무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리그에서 조금은 저조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3골 중 그래도 2골을 전반 21분부터 40분에 득점을 하고 있는데, 도르트문트가 실점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서 해당 구간에서는 한 골밖에 실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니트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그중 8골이 후반에 나왔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 많은 골을 실점을 했는데 도르트문트가 후반 중반 이후에 4골이나 몰아넣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백업 자원들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니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승패가 갈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르트문트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제니트전 이후에 까다로운 팀은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최대한 제니트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고,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꼴찌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트가 충분히 첫 승을 한번 노리면서 쏠쏠한 챔피언스 리그 수당까지 한번 챙겨 가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렌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해당 2조죠. 2조는 이미 1, 2, 3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보다도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 대 세비야의 경기는 결론적으로 렌의 단통패, 세비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은 이미 2조 꼴등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 최근에 렌이 챔피언스리그 무대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그 앙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렌의 슈퍼 유망주 까마빙가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테이션도 실패를 했고 경기 결과도 놓친 것이 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렌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했을 때 원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패배가 1패밖에 없는데 홈에서는 3승 1무 3패로 패배가 조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1무가 있기 때문에 원정보다는 좋은 경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렌이 심각한 것이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인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세트피스로 6골이나 넣는 등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지금 골키퍼인 고미스 선수도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전 센터백인 이 아구에르드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아구에르드 선수는 키가 180대 후반인데 제공권이 상당히 좋아서 올 시즌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3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인 기라시 선수도 지금 발목 부상이죠.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기라시 선수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을 만큼 이 아구에르드와 기라시가 렌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들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렌이 세비야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 렌을 이겨도 첼시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비야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2조에서 2위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그렇게까지 동기부여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비야의 로페테기 감독이 분명히 로테이션을 가동하겠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을 상대한 다음 상대는 헤타페를 만납니다. 최근에 헤타페가 승무패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조금은 좋은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헤타페를 상대로 충분히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이 렌을 상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꼴등을 확정한 상황에서 세비야전 이후에 다음 상대가 11위인 니스 원정을 떠납니다. 지금 렌이 승점 니스보다 1점밖에 높지 않은 상황에서 9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니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 직접적인 순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비야와의 경기보다는 그래도 니스 원정이 조금은 중요도가 높아 보이고, 마찬가지로 세비야 역시 지금 이기든 지든 조 2위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급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3일 뒤 열리는 헤타페 원정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세비야의 백업 퀄리티 자원이 렌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의 단통 사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가 모처럼 부상해서 지난 레알전에서 복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수소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주로 포진을 하면서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측면에 포진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을 노리고 그러한 플레이 메이킹까지 가능한 선수가 이 수소 선수인데,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렌과의 경기에서 부담이 없는 경기에서 충분히 선발로 나설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수소 선수뿐만 아니라 엔 네시리, 이드리시, 그리고 올리버 토레스 등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세비야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업 자원들, 특히 세비야 정도 급에 되는 이 백업 자원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야심이 있겠죠. 이러한 로테이션이 가동되는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감독의 눈에 들어서 주전으로 도약하고 싶은 그러한 야심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첼시와 세비야의 경기에서 지루 선수가 그랬죠. 지루 선수가 세비야를 상대로 무려 4골이나 넣으면서 주말 경기여서 주말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 정도 되는 급의 어떤 백업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테이션 차원에서 경기를 뛴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 경기를 바탕으로 주전 도약의 어떤 야심까지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제 아무리 지금 2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렌을 상대로 지금 마탱이가 조금 간 이 렌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자원의 퀄리티에서 조금은 압도를 하는 세비야가 주축 선수들 대부분 특히나 세트피스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빠진 렌을 상대로 충분히 원정에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렌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2조의 또 다른 경기인데 첼시 대 크라스노다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첼시의 단통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첼시가 크라스노다르를 상대로 지든 이기든 이미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분명히 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라스노다르 역시 지금 지든 이기든 조 3위를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스노다르가 지금 1차전 자신들의 홈 경기에서도 4대 0대 4로 대패를 한 이 첼시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맞대결보다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맞대결 이후에 펼쳐지는 자국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한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라스노다르전 이후에 3일을 쉬고 에버튼 원정을 떠납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경기 이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 원정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이 에버튼이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중력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가 최근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에버튼 원정을 상당히 염두에 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라스노다르 역시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 조금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4일을 휴식을 취한 다음에 6위인 로코모티브와 홈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라스노다르가 순위가 8위로 쳐져 있습니다. 승점 4점 차 8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 6위인 로코마와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순위 경쟁에 있어서 조금은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스노다르가 첼시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이미 조 3위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를 펼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힘을 빼고 경기에 임한다고 봤을 때 첼시가 그래도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크라스노다르를 압도하죠. 백업 자원으로도 허드슨 오도이 그리고 타미 에이브러햄 조르지뉴 이러한 선수들이 크라스노다르를 충분히 압도할 클래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 팀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압도적인 첼시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고 첼시가 최근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경기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고 홈과 원정을 나눠봤을 때 굉장히 준수한 경기력 홈과 원정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원정에서 조금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1승 1무 그래도 실점이 한 골도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무리를 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는 선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크라스노다르를 상대로 압도적인 백업 자원의 퀄리티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크라스노다르급의 어떤 중소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수당이죠. 그 승리 수당과 무승부 수당을 조금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비야의 백업 자원들이 주전 도약에 야심이 있는 것처럼 첼시 역시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전에서 이미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4골이나 넣으면서 지금 주전으로 도약을 한 모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봤다면 백업으로 또 밀린 에이브러임 선수가 이번엔 4차례다
라고 나서면서 이러한 로테이션 경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충분히 주전 도약의 꿈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첼시의 백업 자원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크라스 노다르전에 임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첼시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번 경기는 디나모 대 페렌츠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상당히 혈투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초안픽으로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페렌츠바 사이드를 조금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페렌츠바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디나모 키예프가 이상하게 홈 경기에서는 원정만큼의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국 리그에서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는 무려 6승 0패 전승을 거두고 있고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화력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원정에서는 경기당 2.67골이나 넣고 있는데 홈에서는 1.17골로 저조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 역시 원정에서 더 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도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땐 그래도 스탯이 원정이 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 경기를 치르는 디나모가 특유의 홈 고자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홈과 원정을 굳이 비교해 봤을 땐 화력면에서 상당히 홈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페렌츠바가 그래도 디나모와는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고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 자국 리그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헝가리 자국 리그를 비교를 해봤을 때 헝가리 홈 경기에서 5승 0패를 거두고 있는 반면 원정 경기에서도 4승 2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평균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실점은 3.5골로 많기 때문에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와 굉장히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페렌츠바전 이후에 3일을 휴식을 취하고 리그 5위 팀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또한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3일 휴식 뒤 자국 리그 8위 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페렌츠바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페렌츠바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디나모 키예프를 꺾으면 3위로 유로파리그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승부를 거두면은 디나모가 조금 유리한데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를 만약에 페렌츠바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0대0, 1대1, 2대2로 비겼을 경우에는 디나모 키예프가 3위를 확정을 짓습니다. 반대로 3대3 그리고 그 이상 4대4, 5대5, 3대3 이상으로 비기면 페렌츠바가 3위를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0대0, 1대1, 2대2로 비겼을 경우에 3위를 확정을 하게 되고 페렌츠바를 꺾는다면 자동으로 3위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무승부를 노린다면 0대0, 1대1, 2대2로 비기면 디나모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3대3으로 비길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서 페렌츠바가 3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3대3 스코어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디나모가 그래도 조금은 페렌츠바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3일 휴식 뒤 리그 5위 팀과 홈 경기를 치르고 비기기만 해도 1대1, 0대0, 2대2라는 유리한 스코어로 비기기만 해도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더욱이 홈에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나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직전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 주전급 자원들이 80분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경기를 치르는 디나모라고 할지라도 체력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원정을 떠나지만 그래도 65분 이후에 직전 자국 리그 원정에서 65분 이후에 교체카드 4장을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전에서도 2대2 박빙의 승부가 나왔던 경기인 만큼 이 경기는
어느 쪽 사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페렌츠바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지금 디나모가 챔스 예선부터 본선까지 조별리그까지 실점을 14골을 당했는데 무려 14골 중에 10골을 후반, 중후반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페렌츠바가 후반, 중후반에 굉장히 많은 9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 키예프가 후반, 중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페렌츠바가 해당 후반, 중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챔스 예선부터 조별리그까지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디나모의 홈에서 조금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 디나모를 상대로 취약 시간대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챔스 예선부터 조별리그 올라오는 데까지 실점을 무려 21골이나 했는데 11골을 후반 51분부터 90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3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렌츠바의 취약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반 중후반에 디나모는 3골밖에 넣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페렌츠바가 더 적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지난 맞대결 양상을 조금은 살펴보면 점유율은 5대5로 팽팽한 경기가 나왔었고, 디나모 키예프가 먼저 2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내리 2골을 넣은 게 페렌츠바입니다. 후반 막판에 극장골로 조금은 힘겹게 비긴 것이 페렌츠바인데, 그래도 지금 디나모 쪽에는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이 부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인 부얄스키가 없다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조금은 잡음이 발생할 디나모이기 때문에 페렌츠바가 그래도 자국 리그에서만큼은 화력이 조금은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디나모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투포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 픽에서 부상 및 결장자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픽의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나모 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승무패 어떤 경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가 바로 이 5번 매치업입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리그 3위를 두고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꺾어야 하는 동기부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5번 경기는 최소 투포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두 팀은 지금 G조에서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팀이 동기부여가 있는 것이 서로를 이겼을 때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5점을 쌓았기 때문에 유벤투스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유벤투스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조 1위가 될 수 있는 것이 패배를 했을 때 3골차 이상으로 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대1, 0대2로 패배를 했을 경우에 바르셀로나가 1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더라도 1위를 확정을 하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4일 뒤, 그러니까 유벤투스전을 치르고 난 뒤에는 레반테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프리메라 리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승무패 52회차가 2월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카디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메시, 그리즈만 선수가 풀타임을 활약을 했기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르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시와 그리즈만이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반대로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지금 유벤투스의 맞대결을 앞두고 메시와 호날두 선수의 지금 대결도 되게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메시 선수와 호날두 선수의 폼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메라리가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3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와 라리가를 통틀어서 9경기 6골 2도움을 올리고 있고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복귀를 해서 8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메시 선수와 마찬가지로 3경기를 뛰었는데 2골 1도움을 올리고 있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코로나19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호날두 선수가 최근에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토리노전을 제외하면은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었을 정도로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들어오는 유벤투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홈구장인 깜뿌누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깜뿌누에서만큼은 3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는 홈과 원정에서 둘다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2승 0패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는 무려 3승 0패 실점을 단 한 골도 하지 않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만큼은 굉장히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주축 선수인 덴벨레, 안수파티, 피케, 세르지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 유벤투스를 2대 0으로 이겼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부상 공백이 조금은 큰다고 볼 수 있겠고 더욱이 유벤투스는 지금 호날두 선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1차전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지금 수비진에 데미랄 선수와 키엘리니 선수가 아웃이 됐고 백업 골키퍼인 베테랑 골키퍼 부폰 선수까지 지금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수비진에 조금 전령조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해당 경기는 양 팀이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만나는 매치업이지만 두 팀 모두 승리를 거뒀을 때 특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골차 이상 그러니까 3골차 이상으로 바르셀로나를 이기거나 2대 0을 제외한 2골차 승리 그러니까 3대 1 이러한 스코어로 2골차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를 꺾고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무승부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르셀로나에게 선제골을 내줬을 경우에는 무승부가 상당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꾸 없는 경기를 펼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파상 공세를 유벤투스가 취해서 지금 피케 선수가 빠진 그리고 세르지 선수가 빠진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유벤투스가 승리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유벤투스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메시 등 그리고 메시와 그리즈만을 앞세운 그러한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골문을 노린다면 의외로 유벤투스까지 꺾으면서 안정적으로 조 1위를 확보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두 팀 모두 무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승리를 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폴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에서 부상 및 결장자를 조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최종픽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 현미경 분석 1부의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맨유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초안픽에서 맨유 사이드를 보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와 맨유는 지금 승점 9점으로 동료를 이루고 있는데 해당 조 그러니까 H조에서 지금 맨유, 라이프치히, PSG가 승점 9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팀의 먹이 사슬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제일 유리한 고지를 점한 팀은 PSG입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유에게 골득실에서 앞서 있고 맨유는 지금 라이프치히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양 팀이 PSG가 바샥쉐이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10점이 되고 맨유와 라이프치히가 비겨서 승점 10점으로 세 팀이 모두 승점 10점이 될 경우에는 PSG와 맨유가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에서 맨유를 꼭 이겨야지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유랑 비길 경우에는 PSG가 바샥쉐이르에게 패배했을 경우에만 라이프치히가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안정적으로 16강에 최소 2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유를 홈에서 꺾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맨유전 이후에 3일을 쉰 뒤 브레멘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브레멘과의 홈 경기보다는 맨유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이 이 맨유전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데스리가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 역시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반면 원정에서는 1승 2패로 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맨유를 홈에서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점이고 1차전에서 맨유 원정에서 무려 0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약점이 노출된 것이 라이프치히가 수비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했고 맨유가 자랑하는 어떤 래시포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죠. 이 래시포드 등과 같이 빠른 자원을 앞세운 맨유의 역습을 통해서 굉장히 대량 실점을 한 것이 라이프치히인데 이 라이프치히의 공격 핵심이 왼쪽 측면 수비수 혹은 왼쪽 측면 윙어로 나오는 이 앙헬리뇨 선수라는 선수인데 이 앙헬리뇨 선수가 굉장히 수비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까지 깊숙이 진입을 해서 골까지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맨유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완 비사카 선수죠. 이 완 비사카 선수가 공격력은 떨어지는데 태클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풀백이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앙헬리뇨 선수가 완 비사카 선수에게 조금은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의 왼쪽 측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앙헬리뇨 선수가 또다시 맨유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완 비사카 선수에게 꽁꽁 묶이게 된다면 라이프치히가 1차전에서도 맨유를 상대로 점유율을 조금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구도가 나올 것 같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대팀에게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날카로운 역습 한 방으로 카운터를 치는 것을 즐기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도 점유율 3등, 4등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점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맨유는 그렇게 점유율과 주도권을 내줬을 때 좋은 경기를 펼치는 팀이고 맨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홈에서도 승리를 많이 거뒀는데 프리미어리그로 따졌을 때는 원정에서 무려 5승을 거뒀을 만큼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 특유의 원정 스피릿이 나온다면 제 아무리 라이프치히가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5승을 거둔 팀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앙헬리뇨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을 의존한다는 점과 지난 1차전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했다는 점에서 맨유가 자랑하는 카운터 어택에 조금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라이프치히가 직전 승무패에서 3대3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3골이나 실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미넨 원정 이전에 바샥쉐이르 원정에서도 무려 3골이나 허용을 했다는 점은 수비력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라이프치히가 바샥쉐이르 원정과 미넨 원정을 연달아 치르면서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미넨 원정에서
후반 60분 이후에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준 나겔스만 감독이긴 해도 지금 연이은 바샥쉐이르와 미넨 원정을 치르면서 주전 자원들의 체력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홈에서 아무리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맨유가 그래도 경기마다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는 맨유가 원정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상황입니다. 백업 중원 자원인 헨리치 선수와 황희찬 선수만이 지금 불투명해 보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바니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의심이 되고, 루쿠슈 선수와 마시알 선수까지 근육 부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아 골키퍼 역시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프레드 선수가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지금 중원과 수비 그리고 최전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한 것이 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비기기만 하더라도 최소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최대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장점인 카운터 어택으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무승부까지도 조금은 받쳐보고 싶은 것이 이 7번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오늘 제가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8번부터 14번 경기는 아무래도 데이터와 자료 취합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조금은 부실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한 분석이 된 것을 가지고 현미경 분석을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내일 제가 올려드릴 최종픽 독식 분석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마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조금은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1부 분석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팀과 그리고 3위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들, 그러한 동기부여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제가 내일 올려드릴 최종픽 독식 분석까지 조금은 참고를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날카로운 픽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축구 승무패 53회차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